안녕하세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70대 엄마입니다.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자식이라 오히려 더 엄하게, 더 바르게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족한 게 많으니 엄마 탓인지 전 기어이 딸아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딸과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볼게요. 전 아주 가난하기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딸인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다정한 편이었지만 혼자 딸아이를 키우기엔 서툰 면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무척 외롭게 자란 기억이 납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오세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아빠가 오늘도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옆집 할머니한테 부탁해놨으니까 배고프면 그 집 가서 밥 좀 달라고 해라. 그럼 아빠 갔다 오마.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진짜 힘닿는 대로 많이 낳아 제 아이들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이후에 성인이 된 후론 어느새 많이 늙으신 아빠를 이젠 제가 모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엔 공장에 나가 악착같이 일하고 밤엔 집안 살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바쁘게 살던 중 전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이웃 동네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로 소문난 총각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유독 수줍음이 많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어찌나 진땀을 흘리고 손을 떨던지 그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혹시 더우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마주 앉아 있는 게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뜬금없는 남편의 칭찬에 전 왠지 모르게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그 이후 만남을 이어갈 때도 남편은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다며 연신절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처음 인사드릴 때도 어찌나 절 띄워주던지 아빠도 저도 민망해서 혼날 지경이었다니까요. 장인어른, 이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예쁜 따님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만나도 되는 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어도 평생 헤라닐 공주님으로 여왕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남편은 진심 가득한 얼굴로 절 떠받들고 살겠다 말했고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빠도 그 말을 듣곤 괜히 헛기침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절 최고로 생각해주는 지고지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인생을 외롭지 않게 채워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단칸방에 살림을 차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은 참 행복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연탄 보일러를 썼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절 추운 바닥에서 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을 텐데도 한 번도 저에게 시키지 않고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연탄을 갈아주곤 했죠. 혹시 연탄가스가 새지 않을까 꼼꼼히 살피고 들어온 남편은 꽁꽁 얼어붙은 손을 제볼에 대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여보, 방바닥 뜨끈뜨끈하니까 좋지? 더 자. 내가 불 안 꺼뜨리게 잘 갈아뒀어. 그때 남편의 손은 차가웠지만 절 배려해주는 그 마음 덕분에 단칸방 안은 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살림은 조금 더 쪼들렸지만 딸아이만 보면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렇게 행복했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겨우 4살 되던 해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 시절엔 공장 작업 환경이 무척 열악했습니다. 안전장치도 하나 없는 현장에서 남편은 밤낮 없이 무리하게 일하다 그만 불의의 추락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병원으로 옮길 새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남편의 소식을 듣고 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당신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평생 내 곁에 있어준다 했잖아. 여보, 윤지 아빠.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전 혼자 몸으로 어린 딸아이를 안고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버텨낸 세월은 정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어요. 전 정말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먼지를 잔뜩 마셔가며 기계를 돌렸고 공장 일이 끝나면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불판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보며 겨우 눈물을 삼켰답니다. 다행히도 제 착한 딸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아는지 정말 장한 효녀로 자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그날도 제가 식당 일에 늦어져 밤 깊은 시간 녹초로 퇴근한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딸아이가 제가 저녁을 안 먹었을까봐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밥을 해두었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내가 밥 해놨으니까 얼른 드세요. 근데 반찬 아직 할 줄 몰라서 밥만 했어요. 그 어린 딸이 지 엄마 저녁 챙기겠다고 의자를 받고 올라서 쌀을 씻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일찍 철이 든 딸은 도통 뭘 해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었답니다. 전 그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어릴 때 제가 생각나서 딸아이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기특한 저희 딸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아예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면 마당에 널어두던 빨래들이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고 방바닥까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더라고요. 엄만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집안일은 이제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만 집에 오면 쉬기만 해요. 알겠죠? 이렇게 제 딸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엄마를 가장 먼저 위하는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답니다. 딸아이는 빨리 돈을 벌어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일 조금만 줄이는 거 어때요?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딸 덕분인지 전 늙음하게 제 이름을 건 작은 백반집을 하나 차릴 수 있었네요. 하지만 혼자 식당 일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때도 착한 저희 딸은 회사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달려와 제 손발이 되어주었어요. 엄마, 여기 있는 감자 다 깎으면 되는 거죠? 괜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나 시켜요. 딸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주방일을 거들어 주더라고요. 항상 어린애 같던 게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도와주나 싶어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그렇게 어느새 딸에게 의지하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괜히 몸을 베베꾸며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딸아이가 드디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전 기쁘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저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다행히 딸아이가 소개해준 사익감은 눈매가 선하고 보기만 해도 든든하게 너무나 건장하고 씩씩한 청년이었답니다. 처음 사익감을 백반집으로 불러서 인사하던 날 사인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제가 무거운 냄비를 나르고 있었는데 바람같이 달려와 냄비를 뺏어들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그건 제가 들게요.
이런 무거운 건 저한테 시키세요. 아유, 어떻게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일을 시키겠어. 거기 잠시만 앉아있게나.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인 제가 말려도 계속 주방 일을 거들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웃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사위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활기차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에게도 평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명색의 여행사 대표인데 장모님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제가 세계 어디든 다 모셔가겠습니다. 사위의 씩씩한 말 한마디에 전 이 건강한 청년에게라면 제 소중한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딸아이가 결혼을 했고 처음엔 둘이 참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사위도 절 장모님 장모님 하며 정말 잘 따랐고 살갑게 잘 챙겨주었고요. 백반집에 툭하면 찾아와 무거운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제 건강을 챙기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손줄 낳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애들 표정이 슬슬 어둡더니 제 눈치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딸과 손주 얼굴만 봐도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손주가 손이 많이 가는 딱 7살이었던지라 전 손주도 봐주고 밥도 챙겨주느라 딸네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애들은 저에게 속 시원히 사정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정말 진지하게 딸과 사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지? 혹시 여행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둘 다 요즘 표정들이 왜 그래? 그때 사이가 마른 세수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그게요. 요즘 여행사 일이 정말 잘 안 풀리네요. 매일 자금난으로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발길이 뚝 끊긴 게 화근이었어요. 사위인 매일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만 붙잡고 온종일 대기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단체 관광을 예약했던 고객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허탕을 치는 날도 많았다네요. 얼마 전엔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대형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비행기 티켓값과 현지 호텔 예약비 사이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되었고요. 사위는 당장 직원들 급여는커녕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매일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돈 얘기를 꺼내며 너무나 괴로워하자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 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눈에 밟히는 어린 손주 때문이었어요. 그 무렵 딸은 아직 어린 손자를 혼자 집에 두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혜란아, 너 저번부터 보니까 아직 학교도 안 가늘 자꾸 혼자 집에 두는 것 같더라. 그러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 그래. 아유, 엄마, 나도 그렇고 이서방도 그렇고 돈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이서방 요즘 대리운전까지 뛴다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손주 늘 조용한 집에서 지 부모가 올 때까지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반찬을 싸들고 딸 집에 갈 때마다 어린 손자가 거실에서 TV만 켜놓고 혼자 잠들어 있는데 할머니로서 너무 딱하고 미안해지더라고요. 결국 전 딸네 집을 처분해 빚을 갚게 하고 일단 제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가 첫날부터 전 딸과 사이를 거실에 앉혀두고 엄하게 말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돈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신조가 있었거든요. 너희 지금은 이 집에서 편히 살게 해주지만 이거 절대 공짜 아니다. 너희도 부지런히 돈 모아서 얼른 자리 잡고 분가하도록 해. 애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은혜 안 읽고 악착같이 모아서 빠른 시간에 저희 분가할게요. 사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은 제 눈치도 엄청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 와중 유일하게 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손주 녀석이었네요. 맨날 집에 혼자 있던 녀석이 할머니랑 사니까 좋았는지 얼굴에 생기까지 돌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집에 혼자 안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할머니랑 맨날 있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그동안 혼자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 심심했지? 이제 이 할머니랑 같이 있자. 손자가 밝아진 모습을 보자 전 그래도 합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기 시작했고 전 겉으로는 엄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론 사위와 딸을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려고 했어요. 애들이 일하고 고생하고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도 차려주고 매일같이 사위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손주 녀석까지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손자는 그런 할머니가 좋았는지 제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손주가 바쁜 부모보다 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라주는 덕분에 손주와의 애틋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전 식당 일이 한가해질 시간 어김없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손주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손주 녀석도 노란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선 엄마 아빠는 찾지도 않고 절 보자마자 다람쥐처럼 달려와 품에 안겼고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할머니 생각만 했어요. 이거 봐요. 할머니 주려고 사탕도 안 먹고 챙겨왔어요. 손준 조그만 손으로 꼬깃꼬깃한 알사탕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며 헤헤 웃더라고요. 이 녀석이 얼마나 껌딱지인지 딸아이가 모처럼 쉬는 날 손주에게 같이 놀자고 해도 손준 제 치맛자랑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나 엄마랑 안 놀아. 나 할머니랑 시장 가서 어묵 먹기도 했단 말이야.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엄만 일하러 가. 딸아이가 서운한 표정으로 쳐다봐도 손준 제 다리를 안으며 할머니 곁에만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입학한 손주가 학교에서 커다란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날이 있었답니다. 마침 퇴근하고 집에 온 사이가 기뻐하며 손주에게 물었죠. 우리 아들 그거 아빠 주려고 만들어 온 거야? 이거 할머니 건데 재료가 하나 만들 거밖에 없어서 할머니 것만 만들었어. 내가 다음 미술 시간에 아빠 것도 만들어줄게. 그러더니 손주는 사위를 지나쳐 제게 달려와 카네이션을 달아주더라고요. 사위가 허탈하게 웃으며 질투를 해도 손주는 할머니가 최고라며 제 볼에 연신 뽀뽀를 퍼부어 주었습니다. 저희 손주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혹은 신날 때나 항상 저만 손주 곁에 있었거든요. 언젠가 손주가 열이나 알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밤새 머리에 찬 수건을 갈아주며 곁을 지키기도 했고요. 한참 후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허둥지둥 들어온 딸아이가 미안한 얼굴로 손주의 이마를 짚으려 하자 잠결에도 손주는 제 손을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 나 할머니 따뜻한 손 잡고 잘래. 할머니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요. 그 이후로도 손주 녀석은 여전히 할머니 사랑에 변함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손자가 쑥쑥 자라는 동안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갔네요. 원래도 기계를 잘 못 다루긴 했지만 특히 그 은행 거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업을 볼 때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두꺼운 통장과 도장을 챙겨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리는 게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은행에 가려고 가방을 챙겨 들었는데 딸아이가 절 붙잡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가요? 보니까 통장까지 다 챙긴 것 같은데. 나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다녀오마. 식당 거래지 돈 보내줄 것도 있고 해서. 제 말에 딸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와 제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촌스럽게 은행까지 가서 직접 돈을 보내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왜 나가서 고생을 하냐고요. 엄마 핸드폰 줘봐요. 그리고 엄마 신분증도 좀 주세요. 전 홀린 듯 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딸아이는 제 핸드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어요. 전 옆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네요. 엄마, 여기 화면에 비밀번호 4자리 누르고 보낼 사람 계좌번호랑 금액만 적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체시키면 돼요. 알았죠? 한번 해봐요.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손가락을 덜덜 떨며 화면을 누르자 은행에 가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거래처로 돈이 보내졌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한테 배운 대로 이체도 시키고 공과금도 내니까 무척 편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확인하던 통장도 덜 들여다보게 되고 그저 딸이 시키는 대로만 은행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감탄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늘 평화롭던 저희 집에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 당시 제겐 평생 딸 자식을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2억 4천만 원 정도 있었답니다. 젊어서부터 새벽 공기 마시며 공장 기계 돌리고 매일 식당에서 무거운 뚝배기 나르며 뼈가 부서져라 일해 모은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죠.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 있었고요. 그건 딸에게도 말하지 않은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자 녀석이 절 보면 슬슬 제 눈을 못 마주치고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할머니 꽁무니만 졸졸 따르던 녀석이 거실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고요. 전 속으로 얘가 벌써 사춘기가 왔나 싶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워낙 빠르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제가 해주는 밥을 잘만 먹었고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잘 따랐기에 전 그냥 괜한 걱정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식당 건물주한테 월세를 입금해야 할 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가기가 조금 귀찮은 마음에 딸아이에게 배웠던 방법대로 핸드폰을 켜고 금융 앱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잔액을 확인하려고 통장 화면을 딱 보는데 전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닦아보아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통장에 있어야 할 2억 4천 중 무려 2억이란 거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고 없어진 겁니다. 제 통장엔 딸랑 4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이체 내역을 사사지 뒤져봤는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금액을 받은 이름이 다름 아닌 제 사위 이름이더라고요. 불과 딸내 부부가 합가한 지 딱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전 정신이 아득해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은행에서 문자로 연락이 온다던데 제겐 그동안 문자 한 통 오지 않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은행에 달려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세상에 누가 은행 전화번호를 아예 수신 차단해 놓았다네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얼마 전 은행 어플을 새로 깔아야 한다며 사이놈이 제 핸드폰을 싹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차단을 해둔 모양입니다. 은행 문자가 안 오도록 수를 써놨으니 제가 까맣게 모를 수밖에요. 저는 당장 식당 문을 닫아 걸고 집으로 달려가 사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 내 통장에서 돈 빼갔어? 이게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봐. 물어보니까 은행번호를 차단까지 시켰다면서? 제 고함에 쌓인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죄송하단 말로 끝날 일이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 딸 자식 하나 건사겠다고 뼈 빠지게 모은 목숨 같은 돈이야. 근데 자네가 뭔데 내 손에 손을 대. 늙은 장물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은행 문자까지 차단해놔?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 맞아? 그러자 사인 연신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장모님, 사실은 여행사 잔금 치러할 게 있었는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해서 당장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장모님한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정말 잠깐만 쓰고 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모님. 뭐? 잠깐 쓰고 채워놔? 2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내 집에서 살게 해주는 애도 모르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말렸어야 했는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저도 바보같이 동조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까지 한통속이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엄마 혼자 공장 다니고 식당 다니면서 너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넌 딸이라는 게 서방놈과 짜고 애미 등골을 빼먹어? 전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했습니다. 믿었던 사이와 하나뿐인 딸의 배신에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그 돈 꼭 갚겠습니다.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갚어? 자네가 무슨 수로 이 큰 돈을 당장 갚어. 내 돈 당장 내놔. 당장 내 눈앞에 갖다 놓으란 말이야. 제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니 한참 진땀을 흘리던 사이가 이번엔 제 딸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저도 좀 억울해요. 전 진짜로 집사람이 장모님께 미리 다 말씀드리고 허락 받은 줄 알았어요. 집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 꼴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딸아인 사회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보태더군요. 엄마,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당장 안 막으면 부도난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금방 채워놓자고 한 거 맞아요. 엄마한테 제가 천천히 말하자고 했어요.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려고 내 핸드폰 가져다 은행 어플 설치해 준 거였어? 비밀번호까지 네가 다 설정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준 이유가 이거였냐고. 아주 처음부터 내 돈 갈취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지? 전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치며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엄마, 갈취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입 다물어. 내 돈 빼돌릴 때는 언제고? 들키니까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좋은 말 할 때 내 돈 당장 제자리 입금해. 내가 자네들 사정 봐줄 만큼 착한 사람 아니야. 딱 한 달 준다. 한 달 안에 그대로 내 통장에 앉혀놓으면 내 살고 딸이고 간에 당장 경찰서에 쳐넣을 줄 알아. 전 그날부터 피가 마른 심정으로 사위와 딸을 닥달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부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녀석들이 정말 그 돈을 꿀꺽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야. 은행에서 대출 알아보든 주변에 손을 벌리든 내 돈 얼마라도 구해와. 자네 내 집에서 밥 얻어먹고 발 뻗고 자면서 돈 떼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사색이 돼 알겠다는 소리만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이자 한 푼 주질 않더라고요. 그 녀석의 심보가 고약한 것 같아 전 이제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세. 자네 장모 돈이라고 우습게 보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모양인데 나 시장 바닥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야. 당장 이번 주말까지 눈에 보이는 성이 안 보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단 몇 푼이라도 당장 입금해. 수학이 넘어 사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딸아이도 처음엔 계속 미안해하더니 이젠 제법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해요. 그 사람도 밤낮으로 돈 벌어 다니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봐? 내 돈 2억이 공중에 날아갔는데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네 서방 얼굴 반쪽된 거 불쌍하고 이 애미 속에 수검댕이 된 건 안 보여?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고 약속했던 한 달이 고작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희들 사정 봐줄 만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당장 이번 달 말일까지 내 돈 다 갖고 분갈 생각해. 아주 너희들 얼굴만 봐도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알겠다고요, 엄마. 아휴,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해요. 제겐 세상 둘도 없는 효녀였던 딸이 제 딸이 맞나 싶게 제게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돈 앞에선 엄마도 가족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는데 그날 밤 딸과 사이가 제 안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가 그 돈 허투루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큰 땅에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아시죠? 뭐 부동산? 아니 그 돈을 거기에 투자했다고? 제가 기가 막혀 눈을 부릅뜨자 옆에 있던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을 보태더라고요. 엄마, 진짜예요. 이 사람이 아는 사람 통해서 정말 확실한 개발지역 땅을 샀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두세 배 수익은 무조건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빼면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럼 엄마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완전 바보짓 하는 거예요. 장모님, 정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 같이 가보시죠. 내일 아침 일찍 같이 가서 장모님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만약 장모님이 원하시면 그 땅 명의 당장 장모님 이름으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서류까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이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말하니 제 마음도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큰 돈을 그냥 날린 게 아니라 땅에 묶여 있는 거고 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준다니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그러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진짜 땅에 투자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테니까 내일 당장 출발해. 만약 자네 말이 진짜라면 그 땅 당장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놓고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갈 줄 알아. 네, 장모님. 당연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트기도 전인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희는 서둘러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어린 손주 녀석만 집에 홀로 남겨두기가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선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자고 있는 손주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멀리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마. 그런데 평소 같으면 씩씩하게 대답했을 손주 녀석이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곤 도통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할머니 꼭 가야 돼요? 오늘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 가지 마요. 손주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애초롭게 매달리는 모습에 전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왜 그래 우리 강아지? 뭐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할머니가 금방 다녀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더 자고 있어. 전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달랬고 사이가 밖에서 시동을 걸고 재촉하는 소리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막 차가 출발해 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차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사인 룸미러로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화면을 보니 그때가 정확히 오전 10시 9분이었고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우리 손주 녀석이더군요. 손주 녀석은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당장 아빠 차에서 내리세요. 당장 아빠 차에서 내리라고요. 더 가면 할머니 큰일 나요.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할머니, 우선 차에서 빨리 내리시라고요.
무조건 핑계대고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제발, 제발 좀 들어줘요, 할머니. 그때 손주 녀석의 다급함이 예사롭지가 않는 겁니다. 전 일단 전화를 끊고 차분하게 사위에게 말했어요. 이서방, 차 좀 저기 길가에 대줘. 아유, 내가 갑자기 속이 너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차를 못 타겠네. 당장 내려야 되겠어. 제 말에 사위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당황한 기색으로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도 제 얼굴을 쳐다보았고요. 엄마, 왜 그래요? 지금 예약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내리면 어떡해요? 오늘 꼭 가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예약을 잡어? 아, 내일 가도 되잖아. 하루 늦었다고 뭐가 문제야? 내 속이 당장 뒤집어지겠다는데 그렇게 땅타령만 하고 있어? 아니, 장모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이 아니면 그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조금만 참고 가시죠. 사이놈이 차를 다시 출발시키려 하기에 전 문 손잡이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안 돼. 차 세워. 정 급하면 나한테 그 땅 주소 줘라. 혼자 내일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든지 해. 나 지금 급한 일도 생겼고 몸도 이래서 절대 못 가니까 내려줘. 사이가 마지못해 차를 길가에 바짝 대자마자 저 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때 사이가 차에서 급하게 따라 내려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와서 왜 이러세요? 엄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다시 타요.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쥐고 매달렸지만 전 급하게 지나간 택시량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다시 손주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주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신호음만 갖고 받질 않으니 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라 손주가 학교에 가는 날도 아니어서 전 사위와 딸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집에 도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주 녀석이 침대 구석에 무릎을 안고 웅크리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시우야, 할머니 왔다. 너 근데 아까 전화로 왜 그렇게 날도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거야? 네 아빠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봐. 손주는 제 얼굴을 보더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더니 절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어젯밤 엄마하고 아빠하고 방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무슨 정신병원에 거기 보낸대요. 뭐라고? 정신병원?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도 안 갚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할머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좀 시간 끌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돈 달라고 독촉하니까 무섭다고. 그리고 솔직히 자식도 엄마 하나인데 왜 돈을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도 아빠 말에 알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 그거 진짜야? 네가 정말 똑똑히 들은 거 맞아? 네, 제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일찍 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나 할머니 잘못되는 거 정말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손주 녀석이 제 품에 안겨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우는데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한 집에 살던 딸과 사이놈이 돈 때문에 제 애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걸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 신경질적인 걸음소리가 쾅쾅 울리더니 사위와 함께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딸아인 절 보자마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진짜 엄마 때문에 뭐야 이게. 사람 입장 난처하게 왜 중간에 들어서 이 난리 만들어요. 그 사람들 지금 엄마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손줄 제대로 숨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사이를 노려봤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똑바로 말해봐. 대체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누구긴요, 장모님. 아니, 거기 땅 계약 관계자들 말이에요. 오늘 꼭 만날 명의를 돌리든 말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관계자 누구? 너희가 땅을 샀다면서 대체 누구 관계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자 사위와 딸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숨어있던 우리 손주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울면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할머니한테 거짓말 칠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방에 들어가 있어. 사이가 손주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손주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싫어. 엄마 아빠가 어젯밤 할머니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게 뭐 돈만 주면 다 가둬준다면서요. 내가 다 들었어. 할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마. 손주 입에서 정신병원이란 말이 나오자 사위와 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전 그 녀석들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땅을 보여주겠다는 것도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절 어딘지도 모를 정신병원의 통째로 넘기려 했던 것도 그제야 깨달았네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정신병원들은 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식들 동의도 다 받아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돈만 주면 강제로 사람을 가둬버리는 불법적인 정신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루가 멀다고 독촉하니까 제 친자식이라는 딸과 사이놈이 그런 무서운 불법시설에 절 쳐넣으려고 모의했던 겁니다.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우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너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래? 딸아이가 다급하게 손주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자 손주는 그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똑똑히 들었고요.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도대체 뭘 배우겠냐고요.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나한테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하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손주 입에서 부모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 터져나오는데 그 애끓는 목소리가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희들 똑바로 말해. 이게 사실이야? 정말 자네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날 그런 곳에 가두려고 했던 게 사실이냐고. 제 추궁에 사위인 더는 변명할 말이 없는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딸아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빚을 갚으라고 성한데 당장 돈을 구할 길은 없고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몄던 거죠. 자기가 유일한 자식이니까 늙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지도새도 모르게 가둬놓고 나면 제 명의로 된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모양입니다. 정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하얗게 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전 한평생 오직 딸 자식 하나만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어디 가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시집갈 때도 쌈짓돈을 쪼개 5천만 원이란 거금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이가 중간중간 여행사 사업이 힘들다고 손 벌릴 때도 둘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몇 번이나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자식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전 그 모든 걸 안 즉시
망설임 없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녀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위와 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 빼간 2억 중 대부분은 이미 다 써버리고 없었더군요. 사위와 딸의 통장을 사사지 털어보니 딱 9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더군요. 사위는 그 마지막 남은 9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주며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돈이 저희가 가진 전부예요. 그러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주세요.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요. 맨날 돈 때문에 이 사람이랑 매일 피 터지게 싸우다 정신이 나갔었나 봐. 우리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어요. 엄마가 고소 취하 안 해주면 우리 진짜로 감옥 가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엄마. 돈 때문에 딸과 사이가 매일같이 싸웠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대로 그 녀석들을 감옥에 쳐놓고 제 인생을 망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 평생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는 공증을 받아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찰나였죠.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기로에서 고민하던 바로 그때 또 한 번 절 충격에 빠뜨린 상상도 못한 큰 반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법적인 처분이 떨어졌는데 세상에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놀랍게도 교도소는 사인호만 가게 됐고 제 딸아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게 됐더군요. 알고 보니 제 착한 딸은 그동안 교활한 사이놈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사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었나 봐요. 사이가 교도소에 들어가자 딸아이는 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 사람 말에 홀렸었나 봐요. 그 사람이 매일 밤마다 울면서 그랬단 말이야. 여보, 이거 딱 한 번이면 우리 장모님 평생 일 안 하시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 장모님 돈 쓴 거 내가 몇 배로 갚아드리면 되잖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장모님 최고로 모시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효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절 밤낮으로 세뇌시키는데 난 그 바보 같은 말을 진짜 믿었어요, 엄마. 경찰도 하는 말이 사이놈은 제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서 똑같은 수법으로 다 사기를 쳐서 돈을 끌어모으다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였답니다. 딸아이는 뒤늦게 자기가 사이놈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알곤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 이후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매달 제 통장으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엄마 죄송해요라고 적혀서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을 보며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공중전화로 수화기 너머로 숨죽여 울며 저와 손주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저지른 죄값 꼭 다 갚을게요. 엄마 돈 다 갚기 전엔 내 발로 절대 엄마 얼굴 보러 못 가요. 제가 꼭 다 갚고 나서 엄마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게요. 그때까지만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엄마.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사이가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로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사이가 출소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서를 접수해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아직도 가끔 딸아이가 울며 전화가 오면 전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 울음을 다 받아주고 있고요. 왜 너 혼자 그 마음고생을 다 하고 있어. 진즉에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말하지. 왜 미련하게 혼자 몸을 축내고 있냐고, 이 미련한 거사. 딸과 전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같이 소리 죽여 울었답니다. 자식이 지은 죄가
천인 공날 짓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이놈의 교활한 가스라이팅과 딸아이의 뒤늦은 반성을 들으니 이 엄마 마음은 그저 수검댕이가 될 뿐이었죠. 그렇게 또 한참이 흘러 저희 손주는 어느덧 15살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덩치도 제법 커져서 이젠 제법 할머니를 잘 챙기고 있네요. 시우야, 혹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할머니한테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때 손주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 진짜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이렇게 있는 게 마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세요. 철든 손주의 대답에 기특하면서도 다른 애들처럼 부모 밑에서 한창 어리광을 부려할 나이에 이런 모진풍발 겪게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어린애의 부모가 할머니를 해치려던 걸 직접 말해했던 그 기억이 손주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남았을지 그 상처를 생각하니 할머니로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애써 숨기며 절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손주가 있기에 전 오늘도 슬픔을 삼키고 다시금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요즘도 어쩌다가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오곤 합니다. 차마 전화를 걸 용기는 없는지 늦은 밤 짤막한 글자로 제 안부를 묻는 시기죠.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 야간 수당을 좀 더 받아서 돈 조금 더 보탰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우 잘 부탁드려요. 만약 저희 딸이 어디선가 이 산을 듣는다면 전 정말 제 딸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배신감 때문에 아직은 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핏줄인데 어디 가서 엇나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부모란 이유로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가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에겐 기특한 손주가 있기에 전 이 사연의 끝을 그 아픔은 잊고 우리 손주를 바르게 잘 키워내려고요. 부디 우리 손주가 이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